자, 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우리 오늘도 역시 현예슬 여신이 나왔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 여신이 그 머리 원래 긴 머리 이렇게 굽슬굽슬 마른 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에 나오는 여신들의 모습이어서 내가 여신이라고 부른 건데. 그럼 이제 여신은 저 아닌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 현대적인 의미의 여신에서 현여신. 또 전여신. 여기는 고전파 여신에서 전여신. 전통적인 여신. 그렇지. 전통적인 여신, 현대적 여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내 유보금 2.5조 달러의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두 국가가 바로 일본과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두 국가가 기업 자금을 조금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GDP의 44% 그러니까 2.1조 달러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국은 GDP의 34%인 4,400억 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기업이 GDP의 11%인 1.9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교를 하면 그 두 국가의 보유 금액은 정말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동아시아권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의 절반만 쓴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GDP의 그 2%나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보금에 대해서 현재 양국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유보금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쳐내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아베 총리가 기업 사장들을 따로 불러내서 임금을 인상해라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고요. 한국 정부는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두 나라의 정책을 비교를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어떤 그 방침 조치를 취하는 한국 정부의 방안보다는 일본 정부가 조금은 더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 마지막에서는 일본과 한국 기업들에게 현금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면 차라리 주주들에게 그 돈을 돌려줘라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네한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외국인 주주 50% 이상이니까. 네,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의 사내 유보금이 지금 세계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두 국가가 이렇게 많은 보유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뭐 저축을 많이 하던 성향이 그대로 기업한테 반영된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이제 IT 기업 같이 이렇게 경기 변동성이 큰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면 이 수익이 낮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뭐 현금을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컸을 수도 있고 뭐 산업의 구조와 성향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일치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봐요. 일단 그동안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일단 우리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낮은 거는 뭐 다 할 거고 그걸 하루 종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배당 성향을 높이는 거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아직 이제 성장 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배당 성향은 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이제 노키아가 하루아침에 가는 거야. 그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내부 유보를 싸서 현금을 갑자기 노키아 같은 사태를 당해도 한 몇 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안 써놓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아직 세계 1등도 아닌데 근데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니까 GM이니 뭐니 날아갔거든? 근데 그렇게 날아가게 되면 누가 나 돈 줘요? 돈 줄 리가 없으니까 이제 돈을 싸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신자유주의의 문제기도 하고,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전부 다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주 극심한 경쟁에 노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오기도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한편으로는 새로운
깊게 투자할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도 동시에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은 나는 아직 성장 기업이야라는 마인드가 아직 있어서 배당을 많이 해주지도 못하고 쌓일 수밖에 없죠. 사실 이 기사에서는 그 한국과 일본이 왜 이렇게 많은 보유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살짝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198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잃어버린 20년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도 외환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국가가 어떤 경제적으로 그 아픈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쌓아놓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느 나라나 경제 위기가 있고 어느 나라나 경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정말 이 많은 금액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미국 기업들은 사실 그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보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훨씬 더 자금을 구하기 쉬울 거예요 아마. 이게 사실 국가가 이 외환 보유액을 쌓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 이 동아시아 쪽에 쌓여 있는 외환 보유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중국에 뭐 3조 달러, 일본에 2조 달러, 우리나라에도 4천억 달러 쌓여 있는데 이렇게 쌓여 있게 된 이유는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와서 뜯어갈 생각만 하더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지키겠다 이런 거고 사실 그게 기업 버전이 사내 유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쌓으면 쌓을수록 국제적으로 이제 그 외환보액을 쌓으면 쌓을수록 무역 불균형이라든가 이게 심해지면서 돈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식으로 떨어지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돈을 기업에서 딱 가둬버리게 되면 그 돈이 흘러나가서 다시 수요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그 흐름을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런 면이 있어요. 난 사실은 기업이 현금 많이 보유하는 거 옹호하는 편이에요. 나는 그 비난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 옹호를 하냐면 외환위기 전이나 외환위기 후나 이때쯤에는 우리 기업들 정말 현금 없었어요. 돈 가지고 투자하기 바빴어 진짜. 그러다가 그 무리한 투자를 굉장히 그때 많이 했었고 무리한 투자가 이제 결국은 외환위기를 불러온 결과가 됐는데 그때 우리 맨날 보고서 썼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현금 보유 비율 높여야 된다고 맨날 보고서 썼거든. 너무 없다고. 근데 지금 현금 보유 비율 난 저 정도면은 난 이 미국보다 많은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우리 전부 다 미국 벤치마킹 했어요. 미국 기업들.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어야 되고 다음에 차입 거의 없어야 되고 그리고 현금은 최소한 한 1년치 현금은 들고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 미국 기업보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난 아니라고 보는 게 아까 전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기업들은 어려워져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어려워지면 자금 조달 여력이 그렇게 좋아지질 않아요.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골로 다.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는 사실은 필요해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IMF에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자, 동아시아 국가들이 너무 외환 보유액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무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결국 국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쌓지 마라. 그 대신 돈 필요하면 내가 빌려줄게. 다 써버려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아유 우리는 못 믿는다고. 이런 그 문제가 외환위기 때 생기거든요. 경험이 다 있잖아. 사실 이런 시스템이 다 오게 된 거는 1970년대 이후입니다. 개별 국가들이 그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는 70년대 중반까지는 없었어요. 30년대부터. 그러니까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세계화가 되고 나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후퇴시키는 그런 아주 좀 뭐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좀 굉장히 난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게 사실 뭐 아베노믹스나 최경환 총리가 내놓은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거를 다루는 기사 자체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일본의 어떤 정책이 조금 더 현명해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재밌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인상이 깊고요.
그 일본 쪽에 그런 기사들이나 이제 내용들을 봤는데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뭐 외부에서는 걱정도 많이 하고 물론 내부에서도 반대도 있지만 여기 나왔듯이 실제 이제 거기는 임금이 올라가니까는 좋아하죠. 사람들이 이제 보면 좋아하고 인기 측면에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베가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임금이 올라가면은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제 아베노믹스가 가장 큰 게 인플레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플레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임금이죠 보면. 그래서 임금을 올려서 뭐 개인들이 쓸 수 있게 하고 물가도 올라가고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마 여기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일본이 좀 더 좋은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들한테 뭐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안 쓰고 있죠. 보면은 기업들 계속 안 쓰고 있고요. 뭐 지난달도 보니까 설비 투자 오히려 감소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본이 좀 더 한 수 위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한테 그렇다고 정부가 뭐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는요.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는 우리는 사실은 과거의 이익에 대해서 지금 쓰라고 하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N은 약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기업 이익이 늘어나니까 지금 쓰라는 건데 현재 이익을 지금 쓰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의 이익을 현재는 쭈그러들고 있지만 예전에 많이 벌었으니까 돈 써라 이러는데 기업이 쉽게 손이 안 나가죠, 그건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 올려주라는 말이 그렇게 먹혀들지를 않으니까 초과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 속 사정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치 일본 정부가 더 똑똑한 것인 그냥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왜 둘 다 현명하지 못해? 어느 기업도요 정부가 뭐라고 해도 말 안 듣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이 시장이 부분이 결정하는 궁금했어요. 거지. 네, 그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가 임금을 인상하라고 해서 실제로 임금을 인상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조금 궁금했고. 그게 아니고 시장 여건이 일본이 지금 이제 사람 구하기가 좀 조금씩 경제가 좋아지면서 사람 구하기가 좀 어려워졌어. 시장에서의 구인 구직 배율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이 노동 시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임금이 좀 올라가는 거지.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소식 역시도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발렌치의 부상이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꺼져가는 유로존의 경제 미래를 살릴 두 남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와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재를 지금 두 명을 꼽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발렌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현재 그 자국 내에서 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인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렌치 총리 같은 경우는 구조개혁과 투자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헌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발스 총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정부 내에서 좌파 성향 그리고 반개혁적인 인사들을 지금 차단해내면서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 이 두 정부가 유로존의 희망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발렌치를 도울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로존 내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 공공 투자를 촉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를 장기적으로 탕감해 줄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각 세 번째와 두 번째 규모,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국가인데 정말 실제로 이 기사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정도 규모의 국가가 개혁을 단행한다라고 하면 이 유로존에서 정말 희망을 볼 수 있나요? 물론 개혁이 제대로 잘 통해서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뭐 희망을 볼 수 있겠죠. 개혁이란 게 항상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개혁이 되겠어?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이 몇십 명 모여 있는 그런 작은 조직도 사실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 하기 힘들지. 한 나라가 온갖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나라에서 개혁이 참 쉬울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이 이제 사회계약설로 지금 현대적인 정부가 만들어진 나라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회계약설 아니에요, 여기가.
뭐야 로크 뭐 이런 사람들인가 사회계약설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계약설의 기본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나라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면 너 나라 가고 딴 나라 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 나면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모기를 하는데 그리스의 외환위기 나니까 내 연금 깎지 마 그러고 데모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개혁이 되겠어요? 절대 개혁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게 더 해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최근에 약간 긴축 쪽으로 약간 좀 이렇게 압력을 두기를 넣었었는데 이제는 좀 공공 투자도 더 하고 약간 뭐 그러니까 이쪽 나라들이 이제 그 어려웠던 그 피그스에서 이제 물론 프랑스는 아니었지만요 보면은 근데 피그스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리스도 그러고 한 게 터지니까는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재정으로 일단 썼는데 재정이 펑크가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긴축을 막 했죠. 그러니까는 뭐 연금 줄인다고 그러니까 다들 못 살겠다라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이제 그래서 근데 올랑드는 계속 이제 긴축을 해야 된다고 이제 좀 엄격하게 이제 했었죠. 하니까는 거기 뭐 반대하는 쪽들 지금 치고 그랬는데 이제 긴축을 너무 하니까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아마 긴축을 해서 약간 재정이 물론 건전해진 건 아니지만은 조금 아마 쌓였을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그걸 일단 조금 쓰겠다라는 그런 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 문제였는데 스페인은 이제 개혁에 좀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신용등급도 전망도 올라가고 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게으른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페인은 시에스타도 이제 낮잠도 안 자겠다고 종거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됐는데 이탈리아는 뭐 총리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 예전에 베를루스코니가 그분에서 바뀌고 해서 막 기대를 했는데 좀 반대가 많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국민들은 여기도 저는 안 가봤고 아는 사람 근데 거기 있는 아는 분이 그러는데 통해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봤었는 남유럽 한참 위기가 있을 때도 그런데 프랑스에 이제 큰 금융기관에 다니는 분이 막 정부 욕을 하고 그러면서도 9시 뭐 이렇게 다 넘어서 출근하고 점심 2시간씩 먹고 4시 되면 집에 가고 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하고 그게 잘 같이 돼야 될 텐데 저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게 성공할지는. 그러니까 유럽 쪽의 개혁이라는 거는 우파적인 방향으로 가는 개혁이에요. 지금 여기는 좌파. 시장을 좀 뭐 노동시장 유연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 원리가 좀 더 작동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 정부 지원에 뭐 의존해서 살아가다가 자꾸 빚이 커지는 그런 상황을 좀 개선해보자 이런 의미에서의 그 개혁일 것 같은데요. 정부 지원에 의해 가지고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개혁을 하자 그러면 피곤하다고 생각했죠. 네. 제가 이 외신 리포터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코노미스트지를 매주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 한국이라는 사우스코리아가 잘 언급도 잘 안 되는데 간혹 언급이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기사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병원 회장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사내유보금, 뭐 투자부진 이런 거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명량에 관한 기사가 실려서 네, 명량 기사의 흥행 요인에 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 그게 뭐 흥행 요인은 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왔던 거 뭐 리더의 부재라든지 뭐 일본에 대한 어떤 과거 의식 뭐 이런 거에 관한 그런 거였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코노미스트지에 우리나라 영화가 실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개봉을 할 거라고. 명량을 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근데 일본의 어디 해안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순신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데도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원래 잡신. 예, 그렇죠. 잡신주의예요, 일본은. 살아있는 사람도 이제 신으로 죽으면 신으로 모시는. 일본은 굉장히 잡신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기독교를 못 내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도 사실은 약간 잡신성이에요. 어쨌든 뭐 우리 잡신 얘기 그만하고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은. 네. 현 그 모던 여신께.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보겠습니다. 박수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